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후 다른 모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다음 모델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원래 경제학 모형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변수가 2개 이하일 때는 시각적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모형을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나중에 이 각각의 이슈는 소비자 파트에서 수요 곡선을, 공급자 파트에서 공급 곡선을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냥 한 주의 주제가 될 거예요, 각각이. 그 전에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균형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종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의 전제가 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게 어디에서 말이 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는 이제 앞에서 배울 전반부의 좀 전체적인 개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요다. 뭔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의 정도죠. 자, 어떤 상품이 주어졌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상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의 티켓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개봉 중인 영화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니? 얼마나 유용하게 생각하니?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히어로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최신 히어로물 영화가 개봉됐어. 그 사람은 되게 가치를 크게 평가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그 멜로 영화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영화에 대해서 가치를 좀 적게 평가하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자기 취향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취향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그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걸 좀 덜 좋아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평소에 표현을 하죠. 그럼 얼마나 더 좋아하는데? 내가 너보다 3배 더 좋아해. 아니야, 5배야 이러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너보다 좋아하는 정도가 37점 이만큼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걸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마켓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좋아하는 정도가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라는 겁니다. 밸류. 그리고 그 밸류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취향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낼 수 있나라는 지표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영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느냐. 그 의향 있는 금액 중에 가장 센 금액이 있겠죠. 그걸 바로 willingness to pay라고 나중에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텐데 그런 숫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모형에서 다룹니다. 경제학 모형에서는
모든 상품이 있을 때 사람마다 머릿속에 그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왜 저기 무슨 만화에서 보면 막 전투력 측정기 같은 거 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willingness to pay 측정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화를 저 티켓을 보여줬더니 끼고 봤더니 372, 583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너 이 가격에 그럼 살래라고 하면 350이라는 돈에 살래? 라고 했을 때 5,000명이 그걸 사겠다 라고 했다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 5,000명의 willingness to pay는 350보다 높다는 거죠. 같거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00달러여도 살 사람이었는데 350달러에 판대. 그럼 왕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반면 얘보다 낮은 willingness to pay를 갖고 있어. 나는 300은 넘으면 사지 않을 것 같아. 내 willingness to pay는 300이야. 하여튼 300보다 같거나 작으면 사겠어. 라는 사람은 이 가격에 응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기선 또 응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숫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가격이 낮으면 사고 높으면 안 사요. 그러면 이렇게 제시되는 가격이 이제 다르게 주어질 때마다 얼마를 사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350불일 때 사겠다고 한 사람이 150불인데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늘으면 늘었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쭉 다르게 불러가면서 그때의 수요량을 쭉 측정을 해보면 정확히 저 사람이 얼마의 willingness to pay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촘촘히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대강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측정을 하면.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량은 많아질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법칙으로 하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가격 그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다른 모든 조건, 수요에 영향 미치는 뭐 취향이라든가 유행,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이런 것까지 전부 동일한 상태에서 가격만 꼴랑 하나 변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은 많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는 거의 모든 상품들에 해당이 돼요. 유용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대부분은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원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수요 법칙이라 불러요. 그러면 가로축에 수요량을 세로축에 가격을 둔다면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이 많아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가는 수요곡선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각 가격대에 대해서 얼마의 수요량이 있는가를 쭉 측정한 그것을 디맨드 스케줄, 수요 계획이라고 불러요. 수요 계획을, 그러니까 디맨드 스케줄을 이제 구하고 나면 그 일종의 테이블처럼 보여질 텐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 뭐냐면 여기서 우하향하는 것은 어떤 원칙으로 도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 잊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디맨드 스케줄을 측정을 했어. 그런데 막 숫자가 엉망진 이상하게 나왔어. 우하향하지 않네? 뭐 지그재그 막 S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측정된 값이니까. 실제로 간혹 우상향하는 디맨드 스케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설명은 아까 제가 했던 전제 하나를 깨야 돼요. 사람들이 willingness to pay가 있는데 그거보다 낮으면 꼭 사겠지? 라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이 깨집니다. 깨져야만이 우하향하지 않는 수요 곡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린 경제원론 전체에서 두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케이스 정도로 언급이 될 거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사치제의 경우. 그거는 아예 그 수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펜제 같은 경우는 있는 이론에서 이제 좀 예상되는 디맨드 스케줄이 거꾸로 가게 되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현실에서 없고 이론적으로만 제시되는 재화고, 마지막으로는 노동 공급이 이제 그 어떤 구간에서는 우하향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가 나왔어요. 수요, 디맨드 커브. 자,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그래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 함수거든요. 저 커브라는 건 하나의 함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P와 Q라는 변수 간의 관계를 이제 라인으로 표현한 건데, 이 커브 상태가 커브 위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무브먼트 온 커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이동.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곡선 자체가 다른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식별하느냐? 자, 이런 룰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변수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이 두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나더 요소들이 막 많아요. 걔네들이 완전히 고정돼 있어. 절대로 안 변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축변수 둘 중에 하나가 변했어. 라고 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영향 미치는 그 어나더 요소 있잖아요. 걔네들이 변했어. 라고 하면 곡선이 움직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무리를 해서 약간 입체를 그려볼게요. 변수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우리 이 PQ의 관계에다가 사실은 이 디맨드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 보자. 그냥 일단 세로축 PQ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체예요. 지금 사선을 그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날라나? 이 사람의 뭐 부에서 웰스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의 관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현재 부가 이 상태예요. 그럼 이때 PQ는 이때도 요 점을 W0를 기준으로 하는 PQ가 존재하겠죠? 그 모양이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W가 변하지 않아. 그리고 P만 변했어. P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 그러다가 P가 이 자리를 변했어.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바뀌겠죠, 자리가. 그쵸? 그런데 지금 W는 이제 직접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W가 상태가 변했어. 이번에는 W0가 W1으로 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시 PQ를 그려야겠죠?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좀 약간 위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슬라이드가 W0 있을 때 이렇게 딱 슬라이드를 내가 단면을 본 거야. 그게 곡선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런데 어나더 변수, 즉 W, 여기선 W가 변했어. 그럼 다시 슬라이스를 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곡선의 위치가 변하겠죠? 모양도 약간 변할 거고. 그걸 곡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곡선이 막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같이 보인다는 거죠. 표현을 하면, 그래프를 표현하면.
그래서 곡선이 움직이는지는 어나더 변수가 변하느냐, 사실 그 얘기예요. 곡선이 변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평행이동하는 것처럼 표현할 텐데 평행이동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다만 평행이동을 정당화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요 어나더 변수가 아주 조금 변해봐요. 그러면 모양도 아주 조금 변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 많이 변하니까 이러다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W가 많이 변했어. 근데 W 되게 조금 변하게 하면 되게 조금 변하겠죠, 얘도. 그럼 거의 평행이동스러울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처럼 그 그래프 모양 많이 안 깨질 거란 말이에요. 깨지더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변화다, 전체에서. 티끌만큼 변한다면 평행이동으로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나더 변수들,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불변하면 곡선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 변하지 않고 곡선 위에서만 이동을 하게 되고 축변수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변합니다. 만약에 둘 다 변했다 라고 하면 P도 변했고 W도 변했어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P0가 여기고 여기 P1이라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즉 여기에서 뭐 얘가 원래 갔으면 이 자리로 갔을 텐데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도 위치가 변하면서 곡선도 이동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슬라이드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곡선상에서 원래 이 상태였는데 다른 이 수요 디맨드 스케줄에 영향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전부 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꼴랑 가격만 변했다 라고 하면 축변수의 변화니까 곡선 위에서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영향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소득이 증가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더 사람들이 단체로 대부분 매시브하게 자기 용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뭐 노트북이다. 가난했을 때는 안 사던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맨드 스케줄을 수정해야 되겠죠.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된다든가.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평행이동처럼 했죠. 하지만 꼭 평행이동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이 동시에 변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보자면 이번에는 가격이 다운되면서 소득도 증가했어. 마켓에서는 굉장히 굿뉴스죠. 그래서 가격이 다운돼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소득이 증가해서 증가한 부분도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수요가 증가했다나 수요량이 증가했다나 그게 그건데 그 구분을 살짝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 체계, 즉 디맨드 스케줄 자체가 변했다. 즉 곡선이 변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수요가 변했다라고 하고 수요량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 디맨드 스케줄은 그대로인데 디맨드량이 변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주 엄밀한 건 아니에요. 경제학자들도 막 뒤섞어 써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뭐 이거 야 너 양자 뺐어 하고 막 혼내주고 막 띄어쓰기 뭐 할 때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건 수요 함수가 변했다. 아니면 수요 시스템이 변했다. 수요하는 그 체계가 변했다. 라는 거고 그걸 표현하려면 디맨드는 원래 펑션이었으니까 곡선 자체가 다른 곡선이 된 거잖아요. 함수가 다른 함수가 된 거예요.
D스타라는 수요 함수가 있었는데 D2스타인 함수로 변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디맨드 펑션 자체는 그대로예요. 여기서 라지 D로 표현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인풋, 이거 여기서 가격이 들어가야겠죠. 가격이 X스타였는데 X2스타로 변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값이 변하겠죠. 하지만 같은 곡선 위에서의 값일 겁니다. 둘 다 변했다 하면 둘 다 넣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스타, X2스타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사치재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품을 오로지 정말 유용성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더 빨라, 같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렌더링을 하더라도 얘는 3시간에 하는데 얘는 50분에 해. 우와, 50분짜리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품이 그것만 있냐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걸 가까운 상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구, 벤치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진짜 오로지 성능만 보는 경향이 되게 극단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옷이나 자동차, 신발 이런 류 같은 거, 시계 이런 것들은 사실 기능만 보지 않아요. 야, 이거 배터리도 오래 가고 방수도 되고 그런다? 근데 가격도 진짜 싸. 이러면 그래, 그렇구나. 군대 갈 때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비싼 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팔린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제 이론으로 사실 이론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엄청 고급차인 람보르기니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카라고 불리는 것들의 가격과 연비와 이런 걸 보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 차는 이제 타고 가면 갈 때마다 서스펜션을 갈아야 된다나 아무튼 뭘 갈아야 된대.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세서 레카를 불어서 그 트럭 뒤에다 그 차를 태우고 이동하는 게 더 싸대요. 그래서 어떻게 타냐면, 경제적으로 타고 싶으면 그 차를, 그 레카를 불러서 트럭 위에다 실어. 그래서 서킷까지 가. 그래서 거기서 빙빙 돌고 놀다가 다시 태우고 집에 가서 주차하는 거죠. 그게 경제적으로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번거롭게 비싼 차를, 까다로운 차를 왜 사냐? 사실은 그건 경제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죠.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베블렌이라는 사람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이제 책에서 레저 클래스, Theory of Leisure Class라는 책이에요. 제목도 되게 재밌죠? 거기서 그런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형은 뭐냐면, 유용성도 있지만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하는 시스템에 요소를 하나 더 넣어요. 뭐냐면 과시속성을 넣습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좀 정도는 다르지만 과시속성이 들어가는 상품들이 많다. 그런데 어떤 상품에서 특정 상품은 이 유용성보다는 과시속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이 과시속성이 나머지 모든 걸 압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역사적으로는 왕이나 이제 고위 귀족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그런 나만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획득할 수 있었죠. 근데 현대 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성취하느냐?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매겨버려서 강제로 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10억 이렇게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못 사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놈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난 과시를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차를 구해서 타고 다니면, 자유로를 확 달리면 사람들 우와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뭐야 저거 스포츠카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으쓱으쓱하면서 달리는 거지. 결국은 그럼 그 상품이, 우리도 알아요. 그런 되게 많이 가격이 세게 붙는 상품의 원가가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 10억짜리 그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10억이 아니에요. 10억보다 훨씬 작은데 또 사. 그걸 알고도 사. 진짜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베블레는 그것에 대해서
과시 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과시 속성을 확보하게 만들려면 희소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상품이 과시 속성이 압도적일 때 가격을 낮추게 되면 희소성을 확보하는 게 낮아지죠. 그 이유로 오히려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의 이 이제 통찰에 대해서 사실 계속 관찰들은 그런 것들을 지지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일반 상품들은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의류나 신발, 뭐 옷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즌이 되면 내놔지죠. 그다음에 이제 막 팔리겠죠. 그리고 재고가 남죠. 안 팔리는 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로 가? 눈물의 창고 대바겐세일로 가잖아요. 한 곳에 모입니다. 아웃렛 같은 데를 좀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땡처리 90% 세일하는 그런 매장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되죠. 상품들이. 그래서 막 그 백화점에서 막 이러면서 찾잖아요. 옷더미에서. 그런데 그런 상품들을 보면 그런데 절대 안 가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명품들로 일하고 소위 불리우는 애들은 그 코스를 안 갑니다. 그냥 팔아보고 안 팔리면 소각해요. 실제로 폐기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의 이속성을 유지하려면 눈물의 바겐세일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얼핏 보면 그것도 되게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갈 것 같잖아요. 아니 저걸 70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에 팔면 불티나게 팔릴 텐데 왜 안 팔까? 오히려 왜 그 기회를 허비하면서 폐기 처분을 할까? 라고 한다면 말 된다. 되게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 이론으로 생각해봐라. 얘네들은 계속 그 럭셔리를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책이 되게 옛날 책이라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스포츠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승마용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승마용, 저 말을 봐라. 저 부자가 타는 저 말은 되게 비싼데, 막 탄다. 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쬐끄만 조랑말은 힘도 더 세고, 더 오래 살고, 막 굽도 더 가끔 갈아줘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맞아요. 되게 대단히 좋은 통찰인 거죠. 그리고 이 과식성은 되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이제 그 디맨드 스케줄을 한번 측정을 했던 거예요. 원래 디맨드 스케줄이 이랬어요. 그런데 뭔가 어나더 변수에 일이 났습니다. 뭐 여기서는 소득이 증가했다고 쳐봐요. 여기 지금 비포 어나운스먼트, 애프터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선 이거는 좀 잊어주시고 이걸 가져온 교과서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 이 행사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득을 증가시키고 디맨드 스케줄을 다시 측정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플로팅하니까 원래 디맨드 스케줄이 이랬는데 소득이 증가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보시면 이렇게 뭔가 디맨드 시스템의 전반적인 증가를 야기하는 그런 효과들은 디맨드 커브가 마치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거티브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제가 경제위기를 맞이했어. 그래서 인컴이 대체로 막 기업들이 부도나고 사람들이 막 실직하면서 되게 가난해졌어? 라고 하면 이 디맨드 스케줄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디맨드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요 곡선이 어떻게 언제 움직이냐? 수요 함수는 다시 말하면 수요 함수는 어떤 때 변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는 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 소득 변화, 기호 변화, 기대 변화입니다. 이 중에 소득 변화는 이미 얘기를 한 거고요.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 상품은 뭐냐면 이 상품과 연관이 있는 다른 상품들이에요. 근데 이 연관의 성격에 따라서 포지티브한 연관과 네거티브한 연관으로 나뉩니다. 즉,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상품과 같은 편이 있고 다른 경쟁하는 반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부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재화니까 사실 경쟁인 거죠. 경쟁 관계인 거죠. 보완재는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적이니까 다른 대체재의 굿뉴스는 본 재화의 배드뉴스. 반대로 대체재의 배드뉴스는 본 재화의 굿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굿배드는 증가하는 쪽, 수요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굿뉴스.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배드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완재는 반대예요. 보완재 굿뉴스는 나한테도 굿뉴스야. 보완재 배드뉴스는 나한테도 배드뉴스예요. 대체재는 이제 반대편, 즉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이런 경쟁하는 놈들 있죠. SNS. 그리고 소주와 맥주,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 지하철과 택시 같은 이런 아이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엄청 싸졌다라고 하면 지하철 덜 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이제 언급해 둘 거는 소주와 맥주는 바로 하시네. 술 좀 드신 듯. 자, 술을 어떻게 먹는 취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대체재일 수도 있고 보완재일 수도 있습니다. 미소 짓는 분들은 이제 뭔지 아는 거죠? 뭔 얘기 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소주와 맥주를 한 종류만 마시는 경우 취향이 있잖아요. 소주를 시작하면 소주로만 쭉 가고 맥주를 마시면 맥주로만 쭉 가는 그런 분들은 대체재예요. 그런데 둘을 섞어 마시면 보완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잖아요. 같은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체크하느냐? 지하철의 가격 하락이 있을 때 택시가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 가격이 다운됐다면 지하철 수요는 굿뉴스죠. 지하철 시장이 커질 테니까. 그랬을 때 택시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서 이제 감소하면 대체재고 증가하면 보완재가 되는 거죠. 보완재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가격이 하락하면 A라는 상품 시장에는 굿뉴스죠. 그럼 B 시장에도 굿뉴스가 돼야 돼요.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부수 기재들 있잖아요. 뭐 보호 필름이라든가 뭐 충전기, 뭐 케이블, 뭐 이런 것들 케이스 같은 거. 자전거라고 하면 자전거의 자물쇠, 자전거 부품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국수는 국수랑 같이 팔리는 것들. 그리고 극단적인 보완재로서 많이 언급된 게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입니다. 이거는 너무 보완 성격이 강하니까 같이 팔아버리죠.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마실 경우에는 소주와 맥주도 보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소맥을 먹는 사회야. 거기서 소주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했어요. 그러면 섞어 마셔야 되니까 맥주도 덩달아 맥주 시장은 가격이 변함이 없는데도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보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럼 맥주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맥주의 가격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완재였던 소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소득 변화야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 정상재입니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가 시장에 축소되는 재화들도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게 연탄이에요. 난방에 이제 그 불을 떼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쌉니다. 하룻밤을 보내는데 연탄
4장 정도 있으면 돼요. 연탄이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진짜 싼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새벽 3시쯤에 한번 일어나서 갈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건강에,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맨 먼저 가는 게 연탄 보일러를 다른 방식의 보일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면 잘 살수록 연탄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탄 시장 엄청 축소됐어요. 한국의 소득 성장에 따라서. 기후나 선호 변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자신이 유용하게 느끼는 건 심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취향 체계가 변해도 되고 신념이 변하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나 그런 유용함을 느끼는 체계가 매시브하게 바뀌면 당연히 시장도 바뀌겠죠. 예를 들면 뭐 공정무역, 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착한 소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공감되고 확산되면 공정무역 상품들이 수요가 증가하겠죠. 뭐 협동조합 물품을 열심히 산다든가 아니면 뭐 유기농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적으로 다루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그냥 주어진 것으로 다루고 제한적으로만 다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기대, expectation, 예측이 변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 이 상품 시장은 지금 굉장히 평온한 상태인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알려집니다. 정보가 알려져. 뭐냐면 야,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거야. 올라간대. 올라가는 게 거의 확실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야겠죠? 담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가 야, 2019년에 10만 원으로 오른대. 라고 하면 이제 흡연자들은 지금 안 필 건데 팍 사죠. 지금은 가격 안 변했잖아요. 담배 가격이 똑같아. 그래도 막 달려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마켓에서는 그냥 정보가 하나 알려졌을 뿐인데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최신 IT 기기가 뭐 다음 게 나왔어. 뭐 삼성 갤럭시 노트 뭐 200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199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좀 그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운되면 사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살 때 다음 물건 언제 나오나 이런 거 보고 가격 추이 보면서 사잖아요. 꼭 그리고 그 해당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도 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인컴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바꿔졌어. 야, 또 이 미국발 경제위기가 또 났대. 그러면 우리 가구가 실직할 확률이 높아진다? 혹은 우리 가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 감소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를 모으겠죠. 위기자금, 대응자금을. 그러면 당장의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면 디맨드가 마치 아직은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월급이 들어오고 있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게 진짜 정확한 예측이 아니어도 발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헛소문에도 막 상품 시장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거시적으로도 왠지 이유를 모르게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형성돼서 실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불황이 나타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측정합니다. 통계청에서는 그걸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다양한 그런 경기 전망 지표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게 거짓 믿음이어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공급, 서플라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쪽 파트를 살펴봤어요. 지금 살펴볼 파트는 상품을 이쪽에 이제 공급하는 파트입니다. 생산자라고도 하고 공급자라고도 하고 판매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다 아무튼 공급자 파트에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결합이 돼 있죠. 얘네들은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비슷하게 머리 안에 이 금액 이상이면 팔아야지 하는 그 최저선이 있어요. 내가 이 커피를 파는 커피 판매자인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부터는 팔만하다. 하지만 1,900원 아니야. 그건 도저히 팔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그 공급 의사 가격은 2,000원인 거죠. 그것을 willingness to accept이라고 불러요. WTA라고 약자를 쓰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공급자마다 마치 소비자처럼 이 가격이면 공급해야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격을 불러보는 거예요. 너 공급할 사람 이렇게 손 들면 이제 막 세는 거죠. 얼마나 공급될지 측정을 해보니까 350이야, 그러니까 8,800이 공급하겠다고 하고 300이야, 그러니까 8,500이 공급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공급 스케줄은 공급 곡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2,000원이면 공급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만약에 마켓에서 3,000원에 공급하는 상황이라면 공급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디맨드 스케줄과 정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공급량이 적어져요. 혹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플로팅하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는, 공급 의사량이 많아지는 패턴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게 그런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려면 도대체 이 공급자의 공급 의사 가격, 왜 이 가게는 아메리카노를 2,000원부터 공급할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자, 뭘 생각하겠어요? 수지타산을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지타산 어떻게 검토해요? 얘를 2,000원에 공급해?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드는데 컵이 얼마고 뚜껑이 얼마고 원두가 얼마인데 여기 점원 봉급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죠. 수지타산 맞는다. 하자. 아니면 안 맞는다. 하지 말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업의 비용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1, 2주일을 할애해서 할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할 겁니다. 우린 일단 그거는 나중에 그냥 두고 결국 얘도 이 공급 스케줄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변하면 변하는데 지금 축변수가 가격이랑 수량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그런 뭐 비용 요인들 이런 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곡선 이동에 영향을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두 가격이 싸졌다. 전 세계가 열심히 원두 생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왼쪽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재료가 싸졌으니까. 반대로 원두 가격이 비싸졌다?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입 요소라는 게 결국 그 원두, 점원의 임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격의 변화가 되면 공급선이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 그리고 또 소비자처럼 기대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대 변화는 성격이 비슷한데 반대로 작동합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오히려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안 팔아요.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자, 투입요소 가격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 내가 이 커피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본, 건물 임대료 이런 것들, 원료, 그리고 자본에는 그것도 있죠. 에스프레소 기계 이런 것들이 있고, 원료는 원두 같은 게 있고, 컵 같은 것도 원료고요. 노동력, 이제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해야 되는 노동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 비용을 형성하죠.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윤 구조가 악화되죠. 그러면 willingness to accept, 즉 공급 의사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은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자, 뭐 이걸 이해하는 건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기술 진보.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드립커피를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오면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옛날에는 이거 드립으로 하려면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하고 되게 어려운 시험도 쳐야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고급 직종이었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종은. 근데 에스프레소 기계는 사실은 그 누르는 법, 작동하는 법만 알면 바리스타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양의 커피의 생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술 진보로 비용이 떨어지면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보편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나오는 커피가 썩 맛이 없었을 때는 커피가 되게 비쌌어요. 7,000원 이랬습니다. 지금은 2,000원 막 1,000몇백 원에 파는 집도 있죠. 결국 그렇게 되면 공급이사 가격이 이제 많이 다운됐다는 거죠.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은 면화 쪽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옷감 쪽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제 면화 혹은 이제 그 옷감에 들어가는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된 거예요. 기계들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면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면화, 정확히 말하면 면화는 아니고 아무튼 그 옷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의 공급구선이 오른쪽으로 막 이동하는 겁니다. 기술 진보로. 기대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 얘네들이 현재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팔면 더 나으니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를 알면 당장 팔려고 아둥바둥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요 측과 공급 측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국에 3년 전에 담배 가격이 40% 인상되는데 그 시점이 2015년 1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는 담배가 2,500원이었는데 땡 하는 순간 4,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요자들은 어떻게든 2004년 동안에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판매자들은 그것만 참으면 4,500원 팔 수 있잖아요. 지금 창고에 있는 담배를. 그러니까 안 팔려고 숨겨놓고. 소비자를 내놔라. 없다. 야, 쟤네 숨기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파는 사람, 얘네 사재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1인당 뭐 2보루로 제한하고 그러면 이제 이 가게에서 2보루, 저 가게에서 2보루. 진풍경이 펼쳐졌죠. 근데 둘이 맞물렸으니 뭐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담배가 싹 사라지는 이제 그런 담배 안에서는 무슨 막 대기근이 펼쳐진 것 같은 일이 발생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균형. 이슈는 균형이에요. 자,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상태로 자꾸 가려고 해요. 경제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명확한 상태면 어떤 특정한 상태로 가는데 그 상태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균형이란 말을 붙였어요. 균형 가격은 뭐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남는 수요도 없고 남는 공급도 없는 상태, 시장 청산이 된 상태라고도 불러요. 마켓 클리어라고 합니다. 딱 맞다는 거죠. 가격을 잘 설정하면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 증가하고 공급량 감소하니까 가격을 잘 조절하면 반드시 한 점이 만나요.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가 되는 가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하나만 존재해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마켓에다가 내비두면 이 수요자들과 공급자들 풀어놓고 막 거래를 시키면
계속 거래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결국은 남는 수요도, 그러니까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커피 가격 여러분들 마음대로 매길 수 있거든요. 그쵸? 뭐 내가 원한다면 1,000만 원에 매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사겠지만. 아니면 뭐 1,000원에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 그런데 재미나게도 인근에 지금 많은 커피숍들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가죠. 너무 싸게 매겼던 집은 또 이제 막 가격 올린 쪽으로 조정하고, 너무 높게 해서 안 팔리던 집 낮춘 쪽으로 조정해 나가잖아요. 그런 걸 지금 뭐 당국이 와서 너무 비싸니까 좀 올려라, 낮춰라, 올려라 이러지 않죠. 그냥 자기들이 계속 거래를 해나가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미세 조정하는데 그게 특정 가격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효과예요. 그리고 많은 상품들이 이런 가격, 마켓에 내비두면 꽤 안정적인 가격, 하나의 가격으로 쑥 갑니다.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걸 균형 상태로의 수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도 있지만 아닌 상품들도 있죠. 그냥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빡 박히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통신 가격 같은 경우 그렇죠. 되게 비싸거나 아니면 원하는 요금제 방식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근원적으로 네트워크는 망 접근권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뭐 3G나 LTE망이랑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인터넷망이랑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되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판매된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정량제로 팔잖아요. 뭐 5기가, 한 달에 5기가 이런 식으로 팔고, 이쪽은 그런 거 없죠. 그냥 기간마다 쭉쭉 내는 거고, 뭐 100기가, 1000기가를 쓰든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이 되게 편하죠. 용량 걱정할 필요 없고, 뭐 남으면 2월 할 수 있고 남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정량제 아니 왜 아예 정량제를 쓰지 말라고. 뭐 예를 들어 소비자가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상품은 잘 안 내놓잖아요. 아니면 되게 비싸게 내놓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요 조건 충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요자 측에서는 압력이 있는데 그게 공급자한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독점이나 과점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려면 요 조건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상품들 일물 같은 상품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충족되려면 다시 전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아무튼 독과점은 그 전제 중에 몇 개를 위배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단은 그냥 요것만 받아들이면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상품이면 같은 가격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완전 경쟁 시장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데, 정보가 뭐 완전하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에 파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원이라도 싼 걸 사겠죠. 똑같은 상품인데 이쪽이 더 싸. 재미난 거는 원래 이 조건은 굉장히 옛날부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언급이 됐던 조건인데, 최근에 사실은 IT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가상의 조건인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다, 뭐 A사의 B 카메라다라고 하면 그 카메라가 어느 가게에서 얼마 파는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가격 비교 쫙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10원이라도 싼 데를 사죠. 그 AS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근데 판매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만약에 구매자들 비교 사이트 같은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물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별로 안 나타나지만 경매 같은 걸 걸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옥션, 이베이 같은 데서 물건 같은 거 사려고 할 때는 막 비드를 하죠. 구매자들이 나 얼마에 살래 계속 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팔죠. 아무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우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고 만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만약에 현재 상태의 프라이스가 그 크로스되는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면, 자, P2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이 이만큼이죠. 공급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마켓 상태는 어때요?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죄송합니다. 거꾸로지. 수요량이 이만큼이고 공급량이 이만큼이니까 마켓에 물건이 없는 거죠. 근데 막 더 사려고 아우성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황에선 공급자가 만약에 내 가격을 좀만 더 올려도 팔릴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왜 안 그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을 더 올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도 팔리겠죠? 그러니까 둘 다 팔리는데 한 공급자는 뭐 커피를 1,500원에 팔았는데 2,000원에 팔아도 잘 팔려. 내놓은 대로 다 팔려. 그러면 다른 공급자들도 2,000원으로 올리겠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만약에 이 크로스된 지점보다 위에 있다면 이번에는 공급량이 이만큼이고 수요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제 물건이 남아도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커피를 2,500원 내놨는데 한 2잔 팔리고 나머지 안 팔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느니 내가 가격을 좀 낮춰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상태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니 결국 상황은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이 점으로 자꾸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균형이라고 부르고 시장 상태가 균형으로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리고 그때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만큼이고 공급량도 이만큼이니까 칼같이 마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 필요로 하는데 이 가격에 사고 싶은데 할 때 구하지 못한 사람도 없고 이 가격에 팔아서 물건을 못 파는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 청산 상태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경향이 강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디맨드가 떨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디맨드는 이거였는데 그 다음 디맨드가 이렇게 되니까 거래량 줄어들었고 가격도 다운됐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서플라이 스케줄이 변해서 서플라이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그 곡선의 이동 요인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플라이가 감소된 사건은 원자재 가격이 증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라고 하면 디맨드는 오로지 자신의 취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래서 원가가 증가해가지고 공급 의사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 시장은 더 작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한다. 당연히 둘 다 변할 수도 있겠죠. 자, 둘 다 동시에 변하면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니까 그
케이스를 둘을 조합하면 네 가지가 나오죠. 그 네 가지 경우 다 하나, 수요나 공급 중에 하나는 확실히 변하고 한쪽 방향으로 확실히 변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디맨드가 떨어지고 서플라이가 올라가는 케이스를 두 개를 볼게요. 지금부터 상반된 결과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자, 디맨드는 떨어졌으니까 디맨드는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서플라이는 저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조금 이동했고 디맨드가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거래량 줄었고 가격 다운됐습니다. 이번에는 디맨드가 조금 움직이고 서플라이가 많이 움직이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진 거는 공통인데 거래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그때그때 다른 것들에다가 물음표를 붙이고 확실한 거에는 화살표를 붙이면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럴까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프 그려보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전제로 하고 있는, 지금 이 분석에서는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까지 하면 그거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은 같은 종류의 상품은 품질이 같다. 아까 얘기한 얘기랑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고 경쟁적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완전 정보다. 사실 이 두 개는 좀, 그래서 이걸 쓰지 않는 교과서도 있어요. 완전 정보 조건은 여기 내포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할 때 생산 요소 이동 등이 자유롭다. 이 네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품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노트북 회사마다 라인마다 다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품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노트북 하면 다 그냥 마치 표준 노트북 하나만, 삼성에서도 표준 노트북 만들고 LG에서도 표준 노트북 만들고 애플에서도 표준 노트북 만들어서 어디서 만들도 똑같아.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상품 중에는 이 상황에 비교적 가까운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선 슬리퍼는 어느 회사가 다양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설마 아디다스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 굉장히 많은 수의 몇백 개, 몇천 개 회사가 만듭니다. 하지만 품질은 대동소이하죠. 그런 시장은 사실은 이 조건을 되게 잘 만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는 건 뭐냐면 이제 수요자도 굉장히 많아서 수요자들끼리의 경쟁이 있고 공급자도 되게 많아서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수요 독점 혹은 공급 독점이 됩니다. 아니면 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과점이 되면 생산자들끼리 이제 약속을 해서 바가지 요금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게 됩니다. 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독점은 사실 케이스가 우리 수요자들은 되게 무조건 다수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다. 농산물의 수요가 최종 소비자 말고 중간 소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것들. 만약에 채소의 유통을 대형 유통업체 3개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 3개는 과점 수요자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되게 헐값에만 사지 않으면 안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공급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과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석한 이 방법은. 그리고 앞에는 완전 정보, 모든 것을 어디가?
죄송합니다. 이 통신 오류가 났나 봐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가냐. 잠깐만요. 네. 모든 주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누가 얼마에 파는지, 뭐, 시스템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것을 비대칭 정보라고 부르고 혹은 불완전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정보를 더 적게 갖고 있는 주체한테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 탈퇴. 그래서 진입 탈퇴란 건 뭐냐면 그 상품 시장의 공급자로 혹은 수요자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되게 껄끄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 내가 커피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가게를 차려가지고 커피 장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냥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별로야, 관둬야지 하고 그냥 빡 관두고 다음날부터 다른 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마찰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A라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별로네, B라는 분야로 가야죠. 바로 다음날 B부터는 B라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환경을 제공해요. 모델은 언제나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가능한 한 축약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켓의 기본 원리를 보기 위해서 현실성을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 분석이 완료가 되면 독과점을 보면서 이 조건을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면서 이걸 바꿀 거고, 독과점 시장에서 이 과정을 해제할 거고, 그다음에 정보 경제학에서 이걸 해제할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독과점 쪽입니다. 독과점 부분에서 이 조건을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더 가깝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 분석이 되게 명확하다는 점에서, 명쾌하다는 점에서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완전 경쟁 시장 모델에 수정을 가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다음 토픽이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수요 공급 모형을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미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격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걸 가격 규제라고 하고, 수량을 컨트롤하는 방식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수량 규제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기본 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시장 개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를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틀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의 이제 그 마켓에서의 귀결점은 결국 시장의 효율성 감소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이제 나중에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격 규제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왜 하냐? 기본적으로는 마켓 페일리어, 즉 시장 실패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의 운동 법칙이 지금까지는 균형으로 가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균형 상태는 되게 좋은 상태예요.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상태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이유인데 어찌됐든 공통점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원칙들 중에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품의 성격이 일반적인 상품과 다를 때가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마켓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규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맥시멈을 설정하거나 미니멈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을 설정하는 것, 즉 그 가격 이상은 안 돼 라는 것을 가격 상한제라고 부르고요. 미니멈을 설정하는 것,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돼 라고 이제 하는 것을 가격 하한제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가격 상한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을 미리 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리는 효과는 수요 측에 대한 보호예요.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신 가격이죠. 통신 가격을 마켓에 내놨으면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뭐 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해라, 뭐 단말기 통신법 같은 걸 제정해서 자꾸 가격을 강제로 다운시키죠. 약정이 끝난 핸드폰은 25% 인하해야 된다. 원래 마켓에서 내비두면 그게 돼야 돼요. 그쵸? 그런데 자꾸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설정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원래 우리가 방금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이죠. 여기에다가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 이상으로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한 윗부분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이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상한을 날렸는데 마켓 컨디션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쳐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마켓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이렇게 상한을 설정해 버리면 별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시장이 막 유동적에서 출렁출렁거리면 그때 출렁거릴 때 위로 더 못 올라가게 만들겠죠. 하지만 만약에 안정적으로 균형이 수렴하는 마켓이라면 이 상황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격 상한이 마켓 균형 이하로 설정이 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마켓 상한 이하로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마켓 균형이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상한이 이 균형 가격 이하로 설정이 된다면 이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마켓이 조건이 어디로 갈까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초과 수요를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작은 쪽에 맞춰줘요. 그래서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되고 균형 가격은 그 상한 가격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익세스 디맨드,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익세스 디맨드 상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기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연말에 종로나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자정쯤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택시 막 잡고 있는데 택시는 손님 골라가죠. 그런 상황이 초과 수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막 이제 손님들이 따블 막 부르고 하잖아요. 원래는 불법이죠. 실제로도 여기서도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불법 거래입니다. 가격 상한제의 문제점, 사이드 이펙트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자원 낭비가 있다. 세 번째로는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을 유도한다. 그리고 암시장이 발생할 요인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가격 상한이 비효율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면 되죠.
한번 그러면 가격 상한을 약간 올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있는 그 그래프에서 가격 상한을 살짝 올리게 되면 공급에 참여하지 않던 공급자가 일부 공급에 참여하겠죠. 가격 상한 때문에 나는 이 가격에는 공급 못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공급할 거고, 초고 수요자 중에 일부는 그로 인해서 그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아버리겠죠. 그래서 둘 다 윈윈이 됩니다. 즉,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상태였는데, 그래서 익세스 디맨드가 이만큼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한을 올리게 되면 이만큼의 공급자가 더 참여하게 됨으로써 마켓 컨디션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이만큼의 공급자, 저기 수요자들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로 인해 디맨드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그리 크게 되지 않죠. 어차피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다른 사람들의 후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신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사고 실험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엄밀하게 증명 비슷하게 해보려고 한다면, 자, P0라는 가격 상한제에서 공급받고 있던 어떤 소비자가, 물론은 불법이지만 가상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보는 거예요. 가격 상한제로 규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 그걸 뭐 P2라고 불러봅시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다른 소비자 B가 존재해요. 걔랑 P0와 P2 사이에 있는 가격 P1이라고 불러봅시다. 이 가격에 거래를 하면 얘는 원래 공급받던 애인데 이만큼의 차익을 주고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P2 빼기 P1만큼의 소비자 행위를 얻죠. 그럼 둘 다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해당되는 거래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후생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 A랑 B는 둘 다 개선이 일어났죠. 더 나은 상태로 가버렸죠. 파레토 개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레토 비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현재 상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좀 엄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초과 수요의 직면에 있으니까 가격은 되게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싸요. 근데 공급이 시장에서 너무 안 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초과 수요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려고 막 하는 거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줄 서는 거죠. 그 실제로 만약에 마켓 규제로 인해서 너무 수요가 많아지면 내가 먼저 살 테야 이래가지고 막 서로 구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뭐 3일 동안 밤새서 줄 서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율이 생긴 긴 줄, 그리고 상품을 돈 더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근데 왜 가격에 못 구하니?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작용은 비효율적으로 낮은 품질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격 상한이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더 높은 가격에 더 적당한 품질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품질을 상품 내놓을 수 있지만 가격 상한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저품질의 상품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가격 상한에 걸맞는 품질의 상품을 내놔버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더 가치에 맞는 가격을 지불할 요인이 있는데도 가격 상한제 때문에 그런 더 고품질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아까 말한 이제 그 파레토 개선 증명 사례는 한편으로는 무엇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냐면 불법 거래가 이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가격 상한제를 피해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에 몰래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둘 다 이득을 보잖아요. 즉 암시장의 유인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가격 상한이 발생하면 암시장 거래 유인이 발생하고, 이게 만약에 잘 적발되지 않는다면
무질서가 확산되게 돼서 지하 경제가 확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한제를 왜 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원칙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서 그게 마켓 균형보다 아래에서 형성이 되면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요. 하지만 그런 코스트를 상쇄하고도 남는 이득이 존재한다면 해볼만 하겠죠. 결국은 그겁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가격 상한제로 없앨 수 있죠. 그게 가격 상한제가 주는 이득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둘 다 같은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서 어느 게 높은지 저울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보드마커 시장에는 가격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신 시장에는 개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개입하는 게 맞냐 아니냐 막 신문지상에서 칼럼 갖고 싸우죠. 그런 게 이제 이 비용 크기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은 이제 가격에 대한 반대편, 가격 하한제입니다. 미니멈을 설정하는 거죠. 분석하는 방식은 되게 비슷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비슷한데 방향이 반대로 작동을 해요. 자, 그래서 가격의 미니멈을 설정해서 그 가격 이하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주로 공급 측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자,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공급자가 누굴까요? 기업이 아니죠. 기업은 노동력의 수요자입니다. 노동력의 공급자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노동력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가격 하한제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프라이스 플로어가 설정된다 라고 한다면 그 아래가 싹 날아가는 거죠. 그 가격 이하로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때 균형 상태가 아니라 그때 마켓 상태는 두 상태 중에 작은 쪽인 이쪽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가격 한에 걸리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격 하한제가 마켓 균형보다 한참 아래에 형성돼 있다면 실제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어떤 직종은 아까 요 앞에서 슬라이드 봤던 대로 균형보다 위에 설정돼 있지만 어떤 직종에서는 아래에 설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졸자 초봉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보다 한참 높이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든 줄이든 그 시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마켓 균형이 최저임금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움직이는 게 영향 안 미칩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는 주로 요런 상태에 있는 시장들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뭐 이제 경비직 이렇게 되게 몇 가지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직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편의점 주인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특수한 부분인데, 한국은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 나라입니다. 그 문제가 기묘하게도 최저임금과 걸려서 지금은 이게 이론적인 측면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직종에서 지금 프라이스 플로어 이 상태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야근 때문인데, 야근 구조 때문인데, 임금, 여러분들 아직 그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저기 하겠지만, 임금 명세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독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당들이 막 다양한 방식으로 붙고 상여금이 되게 크게 붙어 있어요. 많은 직종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령액은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야. 그런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야. 150만 원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상여금, 수당, 뭐 출근 수당, 뭐 점심 수당, 뭐 출퇴근 수당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돼요. 왜 이렇게 설정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야근이 너무 많으니까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 근로수당을 줘야 되죠. 초과 근로수당의 기준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의 시당당 임금에서 50%를 할증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할 때 이제 막 노동자들이랑 이제 협상을 할 때 실수령액을 맞춰주는 식으로 조건을 하되 이제 기업 측에서 제안한 게 야, 니네 300만 원 맞춰 줄 텐데 그 대신 기본급을 이렇게 세팅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협상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수령액의 측면에서는 이 상태지만 기본급이 저기가 되니까 최저임금에 걸려 있으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면 기본급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이제 뭐랄까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봉제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봉을 그냥 칼같이 12로 나눠서 그냥 줍니다. 그리고 임금 형성은 연봉의 12분의 1이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목이 막 거의 엑셀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심플한 다른 나라 같은 방식의 임금 제도였으면 지금 이 원칙적인 논의가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격 하한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보면 되게 비슷하죠. 비슷한데 반대예요. 이제 구매자 간, 소비자 간의 비효율적 판매 뭐 구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판매자 사이에서 비효율적인 판매 배분이 일어나고 여기선 판매자 간의 경쟁으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 이건 좀 신기하죠? 그다음에 암시장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똑같아요. 아까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대신에 구매자 대신에 판매자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에 공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노동자가 존재하겠죠. 그럼 판매자 중에 하나랑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노동자 중에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더 낮은 가격의 상품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급 가격 사이에 있는 가격으로 서로 그 직장을 교환한다면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2008년도 사실 최저임금제는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죠. 최근에 이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대론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한계에 걸려 있는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 논의는 옛날부터 최저임금 논란에서 항상 단골로 있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그 보완안으로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바깥에 두자. 왜냐하면 노령인구들이 노동을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추진만 됐지 뭐 이렇게 도입되진 않았어요. 두 번째, 공급자 간의 이제 과잉 경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고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가격 하한이 있으니까 이제 가격을 더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품질을 올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공급자다라고 하면 공급자들이 상품을 뭐 이걸 사면 뭐
되게 과다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은품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거고, 노동시장에서는 그게 스펙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노동자의 품질은 스펙이니까, 노동자의 질. 그래가지고 평생 영어를 쓸 일도 없는 회사인데 토익이 900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자원 낭비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영어가 필요한 데서만 영어를 하면 되지. 영어를 평생 쓸 일도 없는 데서 과다한 영어 스킬을 보유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지만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일인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리소스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 논의랑 이제 연관이 될 수 있죠. 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합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실상 담합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의 그 탑승비를 훨씬 낮출 수 있는데 안 낮췄어요. 암묵적인 담합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격을 낮춘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출혈 경쟁이 나타날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모든 항공사들이 그걸 바라진 않고 경쟁은 해야겠고 하니까 서비스 경쟁이 나타난 겁니다. 품질 경쟁. 그래서 과다하게 높은 수준의 기내식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비행기 싸게 타고 싶은데? 라고 해도 그런 비행사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저가 항공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런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거래의 유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몰래 거래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령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처럼 사인을 하고 서로 노동을 제공을 한 거죠. 그럴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다른 방식은 수량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수량 할당이라고도 하고 쿼터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게 수량 할당입니다. 수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거래 상품의 수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쿼터라는 걸 설정해서 수량 할당 제한. 이거 이상 안 돼!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부가 얼마까지 너는 그럼 수입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수입량에 할당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공급권. 수량 제한을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는 가격을 이런 식으로 설정했는데 수량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을 이렇게 쿼터 리밋을 뒀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은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없어. 거래 못해. 물론 이 상태는 지금 마켓 이퀄리브리엄을 변화시키지 않죠. 하지만 보통 많은 경우 쿼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가격 제한을 했을 때는 수량 중에 작은 쪽으로 갔죠. 근데 이거는 이 사이에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라서. 가격 속성상. 그래서 이쪽 위에 쪽 가격을 이제 디맨드 프라이스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서플라이 프라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를 팔 수 있는 일종의 임대료 같은 게 됩니다. 임대료의 사이즈를 결정짓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쿼터 렌트라고 부릅니다. 할당지대라고 번역이 돼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번 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량 할당이 면허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택시를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인 택시 면허는 수량 할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인 택시를 총 면허를 몇천 장 이렇게 발행을 하면 그 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택시의 수량이 컨트롤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 하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택시 운영을 하면 PD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PS 공급 가격 아래쪽 가격 있죠? 걔는 최소한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점이에요. 즉 PS여도 사실 택시를 운영할 만해. 그런데 PD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그럼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익만큼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 이익만큼을 가지고 면허를 팔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PD 빼기 PS인 그 부분을 일종의 면허에 대한 임대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당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할당지대는 면허 임대료와 같다.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사고 실험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S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 PD 빼기 PS 이하의 임대료로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할당지대가 PD 빼기 PS였잖아요. 그보다 그 작은 가격으로 면허를 임대한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PX라고 부르겠어요. PD 빼기 PS, 즉 쿼터 렌트보다 작은 가격으로 임대를 하면, 자, 이 사람은 만약에 D'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나는 PD 빼기 PS보다는 낮지만 PX보다 높은 가격에 살래 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것도 수지타산이 맞거든, 이 가격에도. 그럼 당연히 PX로 사려는 사람보다는 PX 프라임인 사람이 있으면 얘한테 팔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PX랑 PD 빼기 PS의 갭이 있다면 그 사이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가상적 시장에서는 계속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 언제까지? 이 가격이 될 때까지. 그러면 결국은 PX는 PD 빼기 PS에 수렴한다. 즉 제시되는 임대료의 가격은 쿼터 렌트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쿼터 렌트보다는 약간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쿼터 렌트 이제 수량 규제를 했을 때 그것의 코스트는 무엇이냐? 당연히 비효율성입니다. PD 빼기 PS 사이에는 수량 규제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존재해요. 사실 그걸 자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자중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 지금 공급자 이론이랑 소비자 이론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하고 나면 이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법이나 불법 거래 요인이 생깁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니 수량 규제는 한번 형성되면 비가역적 속성을 띄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량 규제를 하게 되면 쿼터 렌트가 발생하죠. 즉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 라이센스가 공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갑자기 쿼터를 늘려버리면 나는 지금 그 쿼터 렌트의 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늘려버리면 난 내 노력은 뭐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사업자가 되는데 그게 쿼터 렌트가 5천만 원이라고 또 쳐봐요. 그러니까 면허를 5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개인 택시 운전사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 돈도 모았어.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어. 그런데 갑자기 택시 운전 자유화야 이러고 이제 우리는 쿼터립 안 줄 거야, 시장에 맡길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수량 규제가 돼 있을 때 그 누리는 초과 이윤들은 전부 쿼터 렌트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 같은 거, 수량이 제한된 자격증 같은 게 그 예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의사면허다라고 하면 사실 의사면허의 개수는 제한돼 있죠. 전국의 의대 의석수 정도잖아요. 의대 그 학생 수만큼 정도가 1년에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대학에 마음대로 의대에 설립할 수 있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에 설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이윤 취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의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그걸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그 높은 저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커트라인 낮아질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럼 당연히 반발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득이 걸려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반발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쿼터 렌트를 한번 설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발생해서 순환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도들을 도입할 때 비가역성도 되게 중요한 검토 요인입니다. 사실 환경 파괴도 비슷한 게 있어요. 개발을 한번 하면 원상태로 돌려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메워서 뭘 만들었다? 아유, 잘못했다, 야. 이거 경제성 없더라. 그래서 그럼 다시 빼면 갯벌이 생기나? 안 생겨요. 그래서 환경도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제도를 모형화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세금 조세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 사실 우리가 앞에 배운 방식에 내러티브를 다르게 입히면 됩니다. 수량할당 모형 있죠? 여기에 수량할당 모형을 조세 분석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한번 해보죠. 이건 말이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한번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원래는 세금을 부과 안 하고 있었어. 혹은 세금이 10만큼 부과되고 있었는데 그 세금을 올렸어. 니네 이제 하나 상품 생산할 때마다 10만큼을 더 내야 돼. 세금으로 내!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그게 비용으로 잡히죠? 내가 원래 저 커피를 생산하는데 커피세가 원래 잔당 100원이었어. 근데 정부가 잔당 200원으로 올렸어. 그럼 이 입장에서는 마치 원가가 100원 상승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사 가격을 조정하겠죠. 어느 쪽으로 조정해요? 더 비용이 올라간 거니까 그 올라간 세금만큼 조정을 하겠죠. 쫙. 자, 그러면 이때 균형 변화한 걸 보세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화했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이만큼 감소했고 가격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요 그림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조세 모형이랑 이게 왜 비슷하냐면 원래 쿼터 서플라이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쿼터를 아까 조세 사이즈가 이만큼이었던 걸 기억하고 계세요. 키핑한 상태에서 이 자리로 얘를 쿼터 리밋을 옮겨봅시다.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림에서는 서플라이 커브가 위로 이렇게 움직인 거였잖아요. 다른 점은 뭐냐면 쿼터 리밋에 해당되는 쿼터 렌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때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의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쿼터 렌트를 텍스로 바꿔봐요. 이만큼이 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수량 제한으로 보면 이 부분이 디맨드 프라이스, 이만큼이 서플라이 프라이스고 이만큼이 쿼터 렌트라고 했는데 이게 텍스에 해당이 된다. 조세 모형에서. 소비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커피를 살 때 소비자한테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건 익숙치 않은데 만약에 그냥 이걸 사고시려면요. 소비자한테 커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번에는 커피를 사. 그러면 살 때마다 정부한테 200원 내야 돼. 이 상태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공급자는 그냥 원가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팔고 있어. 공급 쪽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소비자가 비싸지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2,000원에 팔고 있지만 소비자는 2,200원에 사고 있는 느낌을 받겠죠. 그럼 그에 합당하게 디맨드가 조정이 됩니다. 그건 마치 붙는 세금만큼 변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그때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원래보다. 자, 가격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세금을 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커피 업자는
원래 2,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덜 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에 반응해서 가격을 조금 낮춘 거예요. 200원만큼 낮추진 않지만, 즉 200원만큼 낮추진 않지만 뭐 한 70원 정도 낮추게 되는 거죠. 시장에 반응한 겁니다. 시장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안 팔려 이래가지고 좀 깎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상황을 보면 쿼타렌트를 이렇게 이동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쿼타렌트가 조세액이 된 정도로 이동한 것과 상태가 비슷해집니다. 다만 다른 점이 이 쿼타렌트를 라이센스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한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 세금은 정부한테 가죠. 근데 가격을 낮췄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낸 건 누구예요? 소비자였죠. 근데 실제로 소비자가 그럼 이만큼 세금을 냈다고 결론을 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매자가 안 팔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다운시켜줬잖아요. 간접적으로 낸 거예요, 이건 공급자가. 그러니까 직접 명목적으로 세금을 낸 거는 소비자야. 200원은 소비자가 냈어. 커피를 사면서 냈어. 하지만 커피 가격이 2,000원에서 1,930원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면 1,930 더하기 200을 낸 거죠, 소비자는. 그러니까 2,130원을 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30원 낸 것 같은 효과가 돼버린 거예요. 70원은 공급자가 냈어요. 간접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킴으로써. 그래서 세금은 디맨드 사이드에 부과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갈라낸다. 사실 이거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기착이라고 불러요.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든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비율은 얘네들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갈라서 낸다. 나눠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아직 우리가 안 배운 요 다음 주제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높은 쪽이 덜 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탄력성이 낮은 쪽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조세기착의 그리고 총 조세량은 조세만큼의 할당지대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말한 거를 그래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가 텍스만큼 이동하겠죠? 자, 이만큼 이동했어요. 지금 텍스 사이즈가 이만큼이에요. 요 사이즈가 텍스예요. 자, 그러면 자, 가격을 낮춘 만큼은 서플라이어가 간접 부담하는 거 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실질적인 서플라이어가 부담한 텍스 사이즈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텍스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다 표시됐는데 이거나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프를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모든 점에서의 거리가 같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여기다 넣었었는데 여기로 옮겨서 얘를 안 옮겼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 그림이 말이 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나머지가 남죠. 얘랑 기하학적으로는 같은 거리예요. 이만큼이 이제 컨슈머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텍스페이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탄력성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엄청 열심히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이 아니라 조금 할까? 아무튼 죄송합니다. 섬찟하셨죠? 자,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의 비율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걸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비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었어요. 수요량이 100에서 110이 됐다라고 하면 수요량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 Q라고 하고 델타 Q라고 부르고 수요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10이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수요의 변화율은 10%거든요? 10%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Q가 다른 어나더 Q로 변했고 델타 Q는 저거니까 Q분의 델타 Q죠? 그래서 변화율은 그 변수를 그 변수의 변화값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몇 퍼센트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냐, 공급량이 몇 퍼센트 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단 위에 거를 다시 지우면 성은 가격이 몇 퍼센트로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냐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QD분의 P 하고 델타 P분의 델타 QD가 되죠. 자, 아마 그 탄력성 같은 것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정의를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거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수식적 입장에서는. 자, 이걸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요 대신 서플라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뜬금없이 탄력성이 나오냐? 경제의 많은 변수들은 절대량에 반응한다고 하면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10,000원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대박 사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되게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야, 커피값이 2,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 올랐대. 대박 사건이죠. 근데 노트북이 10,000원 올랐대. 되게 사소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 P가 1만이냐는 별 정보량이 없습니다. 핵심 정보가 없어요. 더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려면 가격 비율로 하면 됩니다. 커피값이 500% 인상됐대. 400% 인상됐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말이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노트북 가격이 1% 인상됐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둘 다 가격이 10% 인상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200원이 220원이 된 거고 100만 원이 110만 원 되는 거죠. 훨씬 더 비슷한 이벤트로 인지가 되죠. 그래서 경제학의 많은 변수들은 비율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수요량도 그래요. 야, 커피의 수요량이 뭐 100만 잔이 늘었대. 원래 베이스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큰 사건이 작은 사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커피 수요가 10% 상승했대. 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 상승했대. 2% 상승했대. 따라서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변수들을 비율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량의 민감도도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령 1%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하냐, 이것을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나? 헷갈리네. 아무튼 분모에 두는 것이 그 원인을 제공한 요인의 비율이 들어가고 결과에 해당된 요인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값이 작다는 거, 절대값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낮은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면 담배입니다. 담배는 거의 마약 수준의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담배 중독된 사람들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사요. 실내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담배가 한 갑에 10,000원이 넘거든요. 주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흡연자들은 사요. 자기가 면세점에서 산 담배가 다 떨어지면 가서 12달러 주고 삽니다.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피죠.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삽니다.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사. 이런 게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2015년에 40% 인상됐을 때 가격 탄력성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 1% 인상하면 0.15%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요 곡선을 그리면 수직처럼 거의 쓰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수요량이 별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만약에 전혀 안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아예 수직선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 이제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되게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오르면 수요량이 뭐 10% 다운되고 이러면 가격 탄력성 10인 거죠. 1보다 큰 걸 탄력적이라고 부르거든요. 1보다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 물론 이 다음 챕터가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을 할애해서 탄력성만 가지고 배울 겁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엄청 많이 변할 테니까 이런 모양을 띠겠죠. 수요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도 비탄력적인 공급은 수직으로 쓰고요. 탄력적인 공급은 수평에 가깝게 눕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직선은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세기창 모형에 한번 써봐요. 자, 지금 보시면 공급자는 되게 탄력적인 상황이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어. 자, 어디 봐요. 공급자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이만큼 부담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해요. 즉, 대부분의 텍스가 얘한테 부담하든 얘한테 부담시키든 실질적으로는 컨슈머가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공급자가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사정이 반대다. 이번에는 디맨드 사이드가 되게 탄력적이야. 그리고 서플라이 사이드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조세를 부담했을 때 누구한테 명목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든 실질적으로는 이만큼을 공급자가 이만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마켓의 컨디션 자체가 디맨드 커브 이렇게 움직이든지 서플라이 커브 이렇게 움직이든지 아무튼 실제로는 가격을 이만큼을 다운시킴으로써 그 실질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